요즘에 제가 전에 우리 7월 달에 쓴 논술 책 좀 읽고 있어요? 개념과 실전?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 한 2번만 읽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흐름을 좀 잡고 나면 한 2번 정도 공부 안 될 때마다 읽으세요. 그러면은 그 도움 많이 돼.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숙지해 놓고 문제를 풀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고를 자꾸 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막 쓰면 생각이 없는 그냥 칸 채우기식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에는 항상 내 생각과 사고가 드러나야 돼요. 생각과 사고가 드러나지 않은 글은 좋은 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글을 봤는데도 여러분의 글을 봤는데도 얘가 똑똑한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럼 좋은 글이 아니에요. 알겠죠? 글에는 항상 내 생각과 사고가 분명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좀 합시다. 첫째, 어제도 잠깐 설명했듯이 여러분 글 쓸 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했잖아요. 실수. 여러분이 쓴 글들 쭉 정리정돈하면서 실수 정리하세요. 알겠죠? 7월 달에 공부한 것들 토대로 나는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쭉 정리를 해야 돼.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학교에서 쓴 논제, 우리 수업 시간에 쓴 논제, 제시문, 그리고 해설지, 내가 쓴 글, 이런 걸 쭉 모아놓고 내가 쓴 글과 뭘 대비시켜 봐야 돼요? 참고 답안, 예시 답안을 한번 대비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쓴 글하고 답안을 차근차근 보면서 내 글이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지를 봐야 돼. 자, 요거 대비할 때 어떻게 보냐면요. 나는 도입부를 이렇게 썼는데 참고 답안은 이렇게 썼네? 제시문 가를 나는 이렇게 썼는데 답안은 이렇게 썼네? 나는 3번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 요약, 비교, 설명, 비판, 자기견해,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을 답안은 어떻게 썼네? 라고 문항 질문별로 대비를 해봐야 돼요. 나는 비판할 때 이런 식으로 비판했는데 비판한 문장을 딱 찾아서 내가 쓴 비판의 문장과 답안이 쓴 비판의 문장을 딱 봐.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따져가면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선호하는 문장이 있어. 그런 문장을 딱 메모를 해두고 그렇게 써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글이 잘 안 써져. 그러면 비판하는 문제의 예시답을 봐봐. 제가 준 해설지에. 그러면 내가 쓴 비판과 해설지의 비판을 대조해 보는 거예요. 대조해 보면 어떤 부분이 내가 아쉽구나. 어떤 부분을 내가 못 쓰고 있구나.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준 그 해설지 보면 잘 안 나오네요. 해설지에 보면 답안도 버전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비판하는 부분을 이렇게 썼어. 비판하는 글을. 근데 예시 답안 1에는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쓰네. 2에는 이렇게 쓰네. 3에는 이렇게 쓰네. 1, 2, 3 중에 비판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거지? 3이 마음에 들어. 다음에 이렇게 써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각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쓴 글에서 각각의 각각의 질문들을 뜯어가지고 봐야 돼. 그냥 이걸 봐, 이거. 잘 썼다.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게 못 써요, 그렇게 봐서는. 분석적으로 내가 대비를 해야지. 어떤 부분을 못하고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를 따져서. 제가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건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내게가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꼼꼼히 따지는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고 마찬가지로 뼈대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조건에 해당되는 대학은
참고하세요, 토대로 하세요, 근거해서 뭐 이런 말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는 이렇게 썼는데 대학은 이렇게 쓰더라, 이렇게 쓰더라, 이렇게 쓰더라. 그죠? 참고하는 부분이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돼도 괜찮구나. 요걸 조금 느껴봐야 돼. 그러면은 글을 쓰는 다양한 어떤 방식이나 어떤 다양한 느낌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정말 다양하게 써도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맨날 선생님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물어보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쓰든 질문에 대한 답이면 다 된다고. 실제로 대학이 쓰는 어떤 참고 답안이나 보면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대비를 시켜 보는 게 뭘 하는 거야? 내가 쓴 논제, 제시문, 해설지 쓴 글, 참고 답안을 보면서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구나 리스트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한 장으로 그거 줬잖아. 거기에서 잘 안 되는 부분 찾아봐. 아이고 글 쓸 때 뭐가 안 되는구나. 나 요약을 잘 못하는구나. 문제 해결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써놔. 문제 해결할 때 어떻게 할 것. 그죠? 그래서 실수 요거를 정리정돈하는 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야. 실수를 최소화하는 거. 오케이. 두 번째. 요거는 조금 이따 더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대학별 준비, 특징, 전략 이런 걸 여러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나는 문제를 보면서 정리했죠. 그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대학별로 이제 정리해야 돼. 해쳐 모여 해서 경희대는 경희대끼리, 고대는 고대끼리, 연대는 연대끼리 딱 내가 쓴 글을 보아봐. 제가 이제 7, 8월 달에 이렇게 수업을 한 건 어떤 의도냐면 처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해요. 글을 좀 써봐야 어떻게 하는지 감이 와. 이제 글을 썼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자, 7월, 8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다를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몫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다 말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지 명확하게 머릿속에 남아요. 자, 내가 글을 쓸 때 저지르는 실수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제 대학별 특징을 정리해야 돼. 요거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은 다 했어.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정리해야 돼, 내가. 내가 경희됐을 때 난 뭔 실수를 저지르더라. 이걸 메모를 해놔야 돼.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다 말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낄 때 중요한 걸 정리를 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경희됐을 때 어려운 제시문에 대한 독해가 잘 안 되더라. 그럼 이걸 메모를 해놔야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들어오시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뭔가 잘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을 찾아야지. 대학별로. 그죠? 그래서 대학별로 독해가 안 되는지 아니면 대학별 특징과 전략, 이 전략은 제가 설명한 걸 참고해도 되지만 나만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글이 있어야만 이게 정리가 돼. 그래서 대학별로 딱 정리를 좀 해두세요. 독해가 안 되면 독해를 정리하든지 예를 들어서 경희대는 주제 파악이 중요하잖아. 그러면 주제를 정확히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학별로 각각의 특징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경희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희대는 문제를 풀어보니까 경희대 우리 풀었던 것 중에 경희대는 독해, 그죠? 경희대는 독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시문이 다른 대학보다 조금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죠? 자, 독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죠? 경희대 문제 풀어보니까. 경희대 문제는 어떤 특징이었어요? 자, 이 대학별 특징은 뭐냐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눈만 감아도 경희대 문제는 이거야가 떠올라요. 눈만 감아도. 최소 3개는 떠올라야 돼. 3개. 3개면 안정권. 하나면 조금 아쉬워요. 하나면. 경희대는 가와 나를 요약하고, 그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세요. 그죠? 두 번째가
바의 관점에서 다라마를 평가하시오, 분석하시오, 뭐 비판하시오, 이런 형태거든요. 독해를 통해서 찾아야 될 건 1번, 2번을 통과라는 주제를 찾아야 돼. 주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못 잡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경희대 문제는 독해를 통해서 주제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자, 이걸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서 그냥 글 쓰면 돼. 그래서 경희대는 독해만 잘 되면 사실 주제도 찾아지고 글 몇 번만 써보면 대학이 요구하는 형식은 제일 갖추어져. 그래서 경희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낯선 제시문에 대한 제대로 된 독해. 알겠죠? 우리 경희대 문제 쓴 게 디아스포라, 또 뭐 썼더라? 그 믹스포비아 뭐 이런 제시문 나오는 거 썼잖아요. 그러니까 경희대는 항상 낯선 제시문을 학생이 스스로 독해해서 주제를 발견하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1번을 쓸 수 있는지, 주제를 중심으로 2번을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잖아. 그죠? 그것만 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고대는 뭐 썼죠? 사회발전, 더불어 사는 삶. 그런 거 썼잖아요. 사회발전, 더불어 사는 삶.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고대는? 고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시문을 읽으면 이놈의 제시문이 충돌되고 대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못 찾는 경우가 많아. 제시문의 대립을 찾아야 돼. 제시문의 충돌, 대립. 2번과 3번 제시문이 대립되는 건데 학생들이 그냥 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제시문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충돌하고 대립되는지를 정확히 찾아보세요. 제시문이 충돌, 대립하고 있다라는 걸 찾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놈의 대학이 묻는 주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죠? 추상적이잖아. 추상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돼. 구체적으로. 그죠? 주제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화. 자, 제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여러분들의 원고지에 사례를 안 쓰더라도 사례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고지에 사례를 쓰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 사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잖아. 그럼 글이 훨씬 생생해져요. 알겠죠? 그러면 글 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주제와 추상적 주제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일관성 있는 완성된 글. 일관성 있는 글을 대학이 요구하죠. 그죠? 요게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제는요, 제시문 간의 어떤 대립관계를 찾아서 주제가 아주 폭이 넓다라고 했잖아요. 사회발전, 더불어 사는 사람, 뭘 써야 될지 몰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화시켜서 나는 이를 택해서 쓸 거야. 이를 택해서 쓸 거야. 아니야. 이거 다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내가 설정해서 쓸 거야. 그 기준을 딱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면서 쓰는 거. 요게 고대의 관건이에요. 그죠? 연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쓴 게 인간과 동물의 관계인가요? 그죠? 제일 인간과 동물의 관계. 일단 이 연대는 어떤 큰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긴 하지만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묻는 질문을 만들어야 돼. 질문.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게 좋아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동물을 어디까지 해칠 수 있는 게 정당화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딱 있어. 인간과 동물의 관계, 아름다움, 그죠? 개인과 타인의 행복의 관계, 뭐 이런 게 연대의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이 주제가 고대는 주어질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지만 하여튼 고대 주제는 너무 넓어서 감이 잘 안 와. 근데 이 대학의 주제는 주제를 줘요. 주는데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물어보는 게 궁극적으로 뭔지를 질문을 조금 만들면 좋아요. 이 질문을 대학에서는 뭐라고 했죠? 우리 다면사고용 자료 집 읽었잖아. 뭐라고 쓰여져 있던가요? 대주제라고 쓰여져 있잖아. 대학이. 대주제. 전체 대주제, 진짜 대학이 묻고자 하는 큰 주제를 찾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주제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소주제. 소주제는 뭐예요? 각각의 제시문에서는 어떻게 언급하는지. 그게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는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가나다가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찾을 것. 그래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주제들이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찾는 게 2번이에요. 질문을 만들고 작은 주제를 찾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세대는 제시문이 하나같이 사례라고 했잖아. 사례. 구체적인 사례. 심지어는 라 제시문도 도표나 통계가 나와요. 너무 구체적이야.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니까 이 사례는 무엇으로 읽으라고요? 상징으로 읽어라. 이 사례가 뭔가 상징하는 거, 함축하는 의미가 반드시 있어요. 그냥 그 사례만 절대 글을 못 써. 함축하는 어떤 상징을 읽고 이 상징을 풍부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심지어는 도표나 그래프도 뭔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징하는 바를 최대한 글을 쓰는 과정에서 풍부하게.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면적으로 뭔가 검토하면서 글을 쓴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경희대는 독해예요. 독해. 제가 볼 때는. 고대는요, 주제와 관련된 구체화입니다. 구체화. 연대는 핵심적인 질문, 진짜 묻는 질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경희대는 지문이 어려워서 독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독해만 되면 어지간하면 써요. 고대는요, 지문도 그닥 어렵지 않고 글쓰기는 별로, 이게 진짜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쟁점, 문제를 담고 있는지 구체화가 안 돼요. 그냥 뜬구름 잡는 글 딱 쓰기 좋은 게 고대 문제예요.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인간과 환경에 관해서 1, 2, 3을 활용해서 논술을. 인간과 환경? 중요하지. 뭘 써? 필요하죠, 환경. 먹고 살려면. 뭔가 뭘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자, 이 대학은요, 뭔가 제시문도 별로 어렵지 않아. 연대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용모가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별로 어렵지도 않아. 근데 얘가 진짜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건지 이게 안 잡혀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시문의 사례를 진짜 시 읽듯이 해야 돼. 시. 이 사례가 상징하는 건 뭐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상징을 읽어내야 돼. 상징을 읽지 못하면 사실 질문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징으로 읽고 질문을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리 이제 경희대, 고대, 연대 문제 순서대로 다 풀었잖아. 자, 이번 주에 집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자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때까지 한 것들을 쭉 모아서 한번 살펴봐. 내가 경희대 문제 풀 때 뭔 실수를 저질렀고, 고대 문제 풀 때 뭔 실수를 저질렀고, 연대 문제 풀 때 뭐 어떤 삽질을 했는지. 삽질 진짜 잘하시는데요, 다들? 군대 다녀오셨어요? 삽질 짱.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제가 군대에서 삽질하다가 그때 와 얼마나 했던지. 몸이 그때, 저는 운동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운동하면 뛰는 운동을 좋아해요. 달리기, 그냥 탁구 뭐 이런 거 있죠. 근육 키우는 운동을 싫어해. 내 생전 처음으로 군대에서 근육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집에 부모님이 보시더니 야, 너가 고생하긴 하나 보다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쓴 문제들 쭉 검토를 해보시고 쭉 읽어보면서 대학별로 정리를 해두셔요. 대학별로. 알겠죠? 그래서 이 대학의 특징이 뭐구나. 이 대학 풀 때 내가 어떤 문제를 저질렀구나. 잘못을 했구나. 내가 아직까지 이해 못한 게 뭐구나. 요거를 조금 찾아두고 이제 9월달 수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펴놓고 경희대 문제네?
내가 실수한 것과 내가 경희대 문제 쓸 때 실수한 것을 딱 펴놓고 이거 절대로 안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써야 실력이 늘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야 내가 무엇을 보완하는지가 구체화될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뜬구름 잡시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된 부분, 요 부분이 나오면 고쳐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대학별 특징을 정리하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 이제 나머지 3번 주제. 주제를 정리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은 조금 읽어보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관련 어떤 뭐 책이나 뭐 이런 걸 봐도 괜찮지만 제가 어디지 카페에 독해력 향상 프로그램 올려놨잖아요. 그거 차근차근 풀어보셔도 돼요. 그 유진 씨 내가 확인해봤는데 다 제대로 올렸던데요. 한 2주 전에 다시 올렸어. 2주인가 1주인가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독해력 향상 프로그램 거기 보면 주제별로 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경제, 자본주의, 세계화, 그 다음에 오리엔탈리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왜 그 순서대로 하냐면 대학 논술에서 자주 나오는 순서대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자주 나와요. 경제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 경제, 세계화, 오리엔탈리즘, 뭐 자본주의 이런 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독해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알아? 주제와 관련해서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반드시 내가 약한 부분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상식적인 뭐 책이나 이런 걸 보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올린 자료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 차근차근 풀어보셔서 큰 도움이 되고 조금 어려워하는 주제들은 아니면 잡지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낯선 주제보다는 익숙한 주제가 훨씬 더 쓰기 편해. 자, 주제에 대한 준비는요. 논술에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간접적인 도움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약한 주제는 반드시 조금 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전에 그 연대 문제 잠깐 분석할 때 자연 선택 그거 했었잖아요. 그 잘 쓴 사람이 한 명 딱, 그러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쓴 친구가 전부 다 두뭉실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낯선 과학적 지문이 나오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과학적 지문이 종종 나와요. 왜 나오죠? 논술에서? 과학 지문, 나는 문과인데? 이 시대에 과학은 어마어마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사람이 바뀌잖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바뀌고.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어떤 판단, 이해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같은 분 스마트폰으로 통화는 하는데 아직까지 카톡, 문자 못 하세요. 그냥 오로지 받고 끊고 그거밖에 못 해요. 뭔가 많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예 배우기를 거부하셔. 그게 그냥 전화만 되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드처럼 어떻게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소외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잘 이용하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건 지식인이면 무조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에 나올 수밖에 없어. 논술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과학주의. 과학주의가 뭐예요? 과학 만능주의지. 과학이면 뭐든지 다 해결될 거야. 이거 논술에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인류 사회의 문제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제는 약한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지만 어떤 간접적인 도움은 된다. 그래서 1번, 2번은 필수. 1번, 2번은 필수. 3번은 옵션이에요. 옵션. 사실 이제
여기까지 준비하면 거의 완벽하게 준비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제가 말한 거 이번 주에 수업 끝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차근차근. 이때까지 한 거 쭉 복습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쭉 찾으면서 너무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제가 쓴 편입 논술 그 개념과 실전 그것도 읽어보다가 잔소리 좀 듣고 그 음성 지원되는 잔소리도 좀 듣고 그쵸? 듣고 다시 정신 차려서 쭉 하다가 또 지치면 또 잔소리 듣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9월, 10월을 보내면 기본적인 어떤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9월에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글을 쓸 때, 학원에서 글을 쓸 때 내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옆에 딱 쳐다보고 어휴 이 실수하면 안 되지.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그걸 각인을 시켜놔야 실전에서 그게 적용돼요. 알겠죠? 주제 부분은 잠깐 이야기하면 논술에서 문제를 봤는데 정말 낯선 개념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개념이 나왔어. 야, 이 대학은 나랑 안 맞다. 그냥 째고 나와야 되나요? 낯선 개념이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연대 문제 중에서 예술적 성취 나온 적 있거든요. 예술적 성취가 뭐예요? 예술적 성취. 낯선 개념. 여러분이 뭐 어려워하는 개념 아무거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야, 이 말은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뭐 철학 개념 중에 어려운 게 뭐 있지? 나는 다 알아서 떠오르질 않네. 농담이에요, 농담. 아우, 잘한 일도 못해. 뭐 어려운 개념. 이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쉬운 거 하나 해보자. 그럼 과학 해보자. 과학. 자, 논술 시험에 과학적 입장에 관해서 제시문 간의 차이를 구분하고 뭐 이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써라. 자, 낯선 개념인 과학이라는 말이 나왔어. 근데 내가 과학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훈씨, 과학이 뭐예요? 너무 방대한데. 한마디로 하기 낫죠. 그럼 두 마디로 하세요. 두 마디로 하면 되지. 과학. 까마귀가 꽉꽉 하면서 울잖아. 아무도 안 웃네. 네. 과학이 뭔가요? 밝혀지지 않은 걸 밝히는 거. 밝혀지지 않은 걸 밝혀. 진짜 썰렁하네. 밝혀지지 않는 걸 밝힌다. 과학.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낯선 개념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과학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반대 개념을 떠올려야지. 반대 개념. 보통 모순 개념하고 반대 개념이 있는데, 일단 그냥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과학의 반대가 뭐예요? 아니, 과학도 모르는데 과학의 반대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과학의 반대가 뭐예요? 이성? 미신? 자, 예를 들어 미신이라고 합시다. 자, 과학과 미신은 어떻게 달라요? 과학은 객관적인데 미신은 객관적인 상식이 아니고 주관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미신도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거잖아. 예를 들어 징크스 같은 거. 내가 야구 선수인데 머리를 만지고 빠따를 들고 쳤더니 홈런이 나와. 그럼 계속 맨날 야구 선수 똑같은 폼으로 하잖아요. 그 왜 그래? 자기 징크스가 있는 거야. 그럼 미신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니까 잘 되니까. 그것도 경험에 기반한 거 아니에요? 미신? 과학의 반대 미신? 또 과학의 반대는 미신, 종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과학은 객관적이다.
그러면 주관적이다. 그죠? 주관성.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일단 반대 개념을 찾아보세요. 보통 이렇게 할 때를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하고, 과학의 반대 비과학. 이런 말 쓰죠. 그죠? 이런 걸 모순 개념이라고 하는데, 여튼 이렇게 조금 나눠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개념을 사고하는 방법이에요. 과학과 미신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과학과 미신을 나누는 기준을 찾아봐. 기준. 둘 다 논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과학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근데 미신이나 종교도 논리가 있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논리는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적인 그죠? 어떤 설득력,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그죠? 어떤 객관성도 가지고, 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뭔가 공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미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런 기준을 찾았잖아. 그러면 과학은 어떤 현상을 설득력, 객관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과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준을 찾으면 이 개념이 정리가 돼요. 과학이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밑에 뭘 쓰면 돼? 구체적 사례를 써보시면 돼요. 사례를. 과학의 사례. 예를 들면 페니실린의 발명, 컴퓨터의 등장, CPU의 등장, 과학적 어떤 고전 물리학과 같은 어떤 천체 물리학과 같은 지구와 우주의 운동, 이렇게 사례를 떠올려 보면 돼요. 의학이라든지 이런 거. 결국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여러분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를 들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인간에게 뭔가 유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건 객관성을 토대로 아니면 설득력을 토대로 사람들을 공감시키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낯선 개념을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논술이 훨씬 편해져. 근데 이게 안 돼, 학생들이. 그럼 마찬가지로 미신은 어떤 게 미신이야? 최순실 같은 그럼 미신이죠, 그죠? 예를 들어 점쟁이, 점을 보러 간다거나 점성술을 본 혹은 점성술, 타로 카드, 아무 맥락이 없잖아. 그냥 딱 폈는데 뭔 소리야 그게, 그죠? 타로 카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들면 되죠, 그죠? 아니면 징크스 같은 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낯선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의 반대 개념을 찾고요. 요것과 요것을 나누는 기준을 찾아보세요. 기준을 찾은 다음에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냐? 이걸 내 스스로 정의를 해봐야 돼. 그죠? 봐봐, 우리 논술 문제 풀었잖아요. 고대 문제 중에 사회 발전에 대해 자기의 견해를 논술하라. 그러면 사회 발전 왼쪽에 있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 사회의 태보, 후퇴. 그죠? 그러면 사회의 발전과 후퇴를 나누는 기준은 뭔가? 경제적 성장, 그죠? 인권의 확대, 그죠? 자유의 증대, 이런 게 들 수 있잖아. 그러면 사회 발전은 경제가 성장하고 인권이 증대되며 정치적인 어떤 발언권이 증대될 때 사회가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내 스스로 개념 규정을 할 수 있잖아. 스스로 개념을 사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푸는데 논지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개념이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 말에 반대되는 걸 찾아봐.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나누는 기준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이해돼. 대부분의 경우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이 제시문에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발견을 못할 뿐이야. 있어. 대부분의. 그러니까 낯선 주제를 여러분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게 논술 실력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낯선 개념을 사고하지 않고 개념을 외우죠. 사회 발전이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거는 죽어있는 개념이야. 그 암기된 개념은 절대 써먹지 못해요. 응용력이 떨어진다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낯선 개념이 나오거나 할 때, 자, 낯선 주제가 나오거나 할 때 이렇게 정리정돈을 좀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오리엔탈리즘, 그럼 오리엔탈리즘에 반대되는 그건 뭘까? 자, 서구 중심주의 뭐 반대되는 건 뭘까? 이런 걸 찾아보는 거야. 낯선 개념. 자, 자본주의, 그럼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게 뭘까?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게 뭐죠?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거. 민주주의에 반대는 뭐예요? 봐봐. 어쩔겨. 민주주의, 민이 주인이야. 민주주의에 반대는 독재죠, 독재. 전제정치죠. 그죠? 1인 독재.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반대는 독재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이 주인인 게 민주주의잖아. 그러면 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 과두 정치라든지 아니면 독재 정치라든지 이게 민주주의에 반대죠. 그죠? 여튼 하여튼 어떤 개념이 딱 나오면 그 개념이 뭔가 아리까리해서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말부터 찾고 이것과 이것을 나누는 기준부터 찾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생생하고 와, 얘 뭔가 생각이 있는 글을 쓰는구나라는 느낌이 납니다. 알겠죠? 오케이. 만약에 근데 봤는데 방금처럼 민주주의 반대는 사회주의가 없다 이러고 잘못 방향을 잡으면 어떻게? 아,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게 사고하는 게 어디야? 그 민주주의 반대, 그럼 기준을 찾아보면 돼. 그렇게 잡아서 기준을 찾아보는 거죠. 뭐가 달라요, 그럼? 정치 제도? 질서? 개인에 대한 어떤 제한? 그 차이를, 기준을 어차피 잡으면 거기에서부터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틀리게 잡아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설득력 있는 어떤 기준이, 그건 논술은 결국 기준 싸움이거든. 야, 나는 바람직한 어떤 민주주의가 이런 민주주의를 이거의 기준에서 봤어. 근데 제시문은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지지하지만 요거는 반대할 거예요. 그런 구조를 대부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글은, 모든 사고는 기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정하는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대략 우리가 시험 전까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조금 머릿속에 각인이 되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잠깐 끊었다 갑시다.